우리나라에서요, 한 해에 무려 15만 건이 넘는 난임 시술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가정에 간절한 희망이 걸린 그런 여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희망의 최전선, 그 내부는 과연 우리가 믿는 만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그 아주 중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51098.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2022년 딱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체외 수정 시술 건수거든요. 수많은 가정의 희망과 또 눈물이 담긴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의료 현장,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환자의 안전과 시술의 품질을 지켜줘야 할 우리 시스템은 과연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규모를 확인하고요. 이걸 관리하는 법에 어떤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병원 안에서는 어떤 아찔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세계적인 기준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 수준인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중대한 여정. 이제 보조생식술은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규모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불과 10년 만에 체외 수전 시술 건수가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했어요. 특히 2017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겁니다. 시장은 정말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법은 과연 제자리에 있을까요? 이제 문제의 근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최첨단 시술을 관리하는 법이 사실은 애초에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낡은 규정집이라는 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난임 시술을 규제하는 법, 바로 생명윤리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해요. 바로 2005년 황우석 사태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초점 자체가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윤리 문제에 맞춰져 있었던 거지 매일 수많은 시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연구윤리 통제라는 이 낡은 틀로 오른쪽에 있는 환자 안전이라는 아주 시급한 현실을 관리하려고 하는 셈이죠.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과학실험실 안전수칙으로 병원 수술실 전체를 운영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거죠. 그렇다면요, 이 법의 빈틈이 실제 병원 안에서는 어떤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가 그 충격적인 내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돼요. 의료기관 간 편차가 매우 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자들은 어떤 병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복불복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문턱은 넘었을지 몰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기준은 사실상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의 17%, 그러니까 6곳 중 한 곳은요, 생명을 키우는 그 중요한 배양실에 UPS, 즉 비상전력장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술 중에 정전이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예비 생명의 운명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찔한 현실인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배아를 직접 다루는 연구원의 자격 기준조차 애매하고요. 환자가 뒤바뀌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막을 이중 확인 시스템도 없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만에 하나 사고가 터져도 이걸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는 거예요. 1년마다 하는 점검은 그저 서류만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세계의 기준과 한번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프랑스나 대만 같은 곳은 난임 시술만을 위한 전담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괄적인 생령윤리법 하나로 그냥 묶여 있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기 마지막 칸, 재지정 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기적으로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허가받으면 사실상 영구 자격이라는 겁니다. 네, 프랑스는 7년, 대만은 3년마다 시술기관의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이게 바로 한번 허가내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 문제만 지적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다행히도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크게 2단계로 제시됩니다.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서류 점검을 현장 실사로 바꾸고 연구원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풀이뽑기 위해서 연구가 아닌 오직 환자 중심의 새로운 보조생식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번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이런 진입장벽 시스템이 아니라요. 시술의 전 과정을 국가가 꼼꼼하게 관리하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의 대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과학은 생명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 문 안에서 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우리의 법과 제도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안전한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